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국어의 변천과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어가 언어잖아요. 그죠? 네, 우리나라 언어인데 언어가 옛날과 지금이 쓰는 단어가 다르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나란 말싸미 둥기게 달아 하는 이런 세종어제 훈민정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전에 들어서도 알고 계실 거고요. 15세기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16, 17세기, 18세기로 오면서 이런 변화들을 거쳐왔다라는 것들도 어렴풋이 들어와서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 국어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중세에서 근대 그리고 현대 크게는 중세와 현대의 비교 그쵸?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서 말을 하면서 어떤 습관 같은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어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뭐와 같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때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이 영어에 비해서 더 두드러지고 이런 것들은 조금 약하다. 이런 식의 담화 관습들이 있어요. 크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번 단원을 이끌어 나갈까 합니다. 해서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나라 국어, 우리나라 말의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 알고 갈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단원의 길잡이 페이지 292쪽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말과 글의 역사와 변화에 대해서 보고 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말과 글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보고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원에서 중세국어와 현대 비교하게 될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국어가 변화되어 간다. 요거랑 다르니까 이거를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얘는 이거 다르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암기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옛날에 이런 말에서 요렇게 변화되어 왔다. 결국은 다 같은 말이었다. 이런 것들의 과정들을 알 수 있고 또 앞으로 이런 식으로 또 변해가겠구나라는 것들을 예측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들,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게 될 것 같아요. 이 단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담화 관습, 그죠? 요즘 우리의 담화 관습은 어떤지도 성찰을 해보고 가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솔루션들, 어떤 방안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보고 가게 될 것 같습니다. 학습 목표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국어가 변화하는 실체임을 이해하고 국어 생활을 할 수 있다. 국어 변화되어 가더라. 옛날에는 헐 많이 썼는데 요즘은 헐 잘 안 쓰거든요. 그죠? 대박 이런 것도 안 쓰죠. 뭐라더라? 박박적 이런 거 쓴다고. 박박적 네. 열심히 여러분들 따라가려고 애를 쓰지만 아무래도 한의미는 조금 이제는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옛날에는 깜짝 놀란다라고 할 때 헐. 더 옛날에 이런 것도 있잖아. 에그머니나 에그머니나 어이구 어뜸으로 차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은 쓰지 않지만 이렇게 놀라는 감탄사만으로도 옛날과 지금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다라는 것처럼 변화되어 간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담화관습 성찰할 수 있고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라는 세 가지 학습 목표 짚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국어의 변천과 발전에 대해서 이런 것도 배워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모두가 하나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있게 되죠. 그죠? 요것들만 알고 가시면 된다라는 것들 기억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어렵지 않다라는 거 강조드리면서 지나가고 싶네요. 페이지 294쪽 한번 볼게요. 294 어머 294쪽 네. 박쥐가 나와요. 박쥐.
박쥐가 근데 옛날에는 박쥐가 됐었어요. 이 박쥐가 지금 우리가 쓸 때는요, 하나로 그냥 보죠. 단일어로, 그죠?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썼다라는 걸 봤을 때, 요렇게도 쪼개질 수가 있다. 합성어로 볼 수가 있다.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이 밝은요. 얼굴 표정이 밝다 할 때 그 밝이에요. 밝. 밝다, 어둡다 할 때. 형용사 되겠고요. 형용사의 어간이 되는 거겠죠. 이 부분만 보면. 그죠? 자, 한 번 더 짚어가 볼게요. 형용사처럼 이렇게 뒤에 다른 애들이 올 수 있는 박다, 박니, 박고 이렇게 다른 애들이 올 수 있고 요거를 통해서 다양한 활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품사들을 형용사와 동사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고요. 얘네들은 활용을 한다라는 뜻에서 용언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형용사의 어간이에요. 그 중에서 얘는 형용사고 형용사의 어간이 되더라. 더하기 G. G는 여러분들 아시는 거예요. 마우스. 그죠? 그래서 요거들 봤을 때 밝다라고 하니까 G는 G인데 눈이 밝은 G.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해볼 수도 있겠더라. 그래서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 옛날의 어원들을 보면은 이렇게도 볼 수가 있구나. 이런 뜻에서 왔겠구나 라고 추정도 할 수가 있더라 라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옛날 말들을 좀 잘 알고자 하는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말과 글의 역사와 변화, 설명문 한번 쭉 보면서 우리말의 우리 글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비교해 가면서 보겠습니다. 글 전체 내용을 보면은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를 비교하는 부분들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비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세국어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뭐 그런 식으로 예시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295쪽 넘어왔고요. 읽으면서 바로바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말과 글의 역사와 변화. 변화하는 언어, 그것을 보여주는 문자. 언어는 스스로 이룬 조류, 흐름을 타고 시간을 따라서 내려간다. 언어에는 표류가 있다. 언어는 흘러간다, 바뀐다. 언어는 변화한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무엇 하나 완전히 고정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유명한 학자의 발언을 인용해 왔어요. 여기서 인용이라는 거 쓰이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사피어. 네. 에드워드 사피어의 말을 인용해 왔어요. 이 에드워드 사피어는 독일 사람이래요. 독일 사람. 독일 사람. 독일 사람. 독일 사람이고요. 문화인류학자인데요.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미국 문화인류학자예요. 그러면서도 언어학자예요. 언어학자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긴 할 것 같아요. 언어가 조류를 타고 어떤 흐름을 타고 떠내려가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역시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늘 변화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현재부터 변화한다. 언어의 역사성. 언어의 역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언어의 역사성이라는 거는요.
언어가 생성되고 발전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이야기예요. 문화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발전해 나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없던 개념들이 생겨나요. 그죠? 없던 개념들이 생겨나면서 그 부분들이에 대한 말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문화가 더 심도 있게 발전하면서 관련된 말들이 발전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 보면은 그런 말들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멸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렇게 생성이나 발전이나 소멸의 과정을 거치는 것들을 언어의 역사성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다음에 이제 언어가 변화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언어가 변화하는 이유. 첫 번째, 보통 발음의 편의성이나 그 자체의 체계성을 이유로. 그리고 다른 언어와 두 번째, 다른 언어와 접촉하거나 새로운 문물이 등장하면서 변화한다. 언어는 다양한 측면에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발음이 달라지기도 하고 이와 함께 의문이 변화되기도 한다. 단어의 형태나 뜻이 변화하기도 하고 품사가 달라지기도 한다. 문장을 만드는 방식, 시간 표현, 높임 표현 등 문법적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끊임없이 변화한다라는 문장에 대한 설명이 뒷문장들로 이어지고 있죠. 언어가 변화한다는 사실은 문자로 기록된 다양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처럼 자유롭게 음성 자료를 저장할 수 없었던 시대에는 청각적인 말을 시각적인 문자로 기록하는 것이 언어를 저장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문자는 언어의 옛 모습과 그 변화를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역사의 기록자이다. 오, 역사의 기록자이다. 까지가 이 전체 설명문의 처음 부분이에요. 네, 언어의 옛 모습과 변화를 알려주는 문자. 처음 부분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부터 소제목이 하나씩 나옵니다. 중간 부분부터 나오게 되네요. 자, 내려가 봅시다. 국어의 변화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문자라고 해요. 훈민정음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이다. 국어의 변화는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줄이죠. 네, 국어의 변화는 우리의 문자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다양한 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훈민정음에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표준 이 한글이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심지어 이 말들이 이 글자들이 표음 문자이기 때문에 음을 표시하는 문자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면서 아 옛날에는 이렇게 썼겠구나 이렇게 말을 했겠구나 이런 식으로 문장을 썼었겠구나 라고 비교하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다. 알게 될 수가 있더라. 근데 우리가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계속해서 글을 쓰고 싶었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언어를 청각적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시각적인 문자로밖에 남길 수가 없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글자를 쓰고 싶었는데 한글이 없었기 때문에 훈민정음이 없었기 때문에 한자의 뜻을 빌려서 사용했었어요. 한자의 뜻 그리고 한자의 음을 빌려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차자표기라고 해요. 차자표기. 차자. 요 차가요. 빌리다 차거든요. 빌리다 차. 그래서 글자를 빌려서 표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두, 구결, 향찰,
한자의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얘네들이 각각 쓰임이 조금씩 달랐어. 쓰인 시기도 좀 다 달랐고요. 그래서 요것들 중에서 어떤 애들은 고유명사를 쓰기도 하고요. 어떤 애들은 뭐 토시 같은 것들을 표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 어떤 것들은 이 상황에 따라서 뜻만 빌려오기도 하고요. 음만 빌려오기도 했었어요. 향찰이 요거 두 개로 나눠서 쓰는 애들이었거든요. 그러면 요 세 가지 방법들 하나씩 정리해 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두 먼저 볼게요. 이두는요, 한자 쓴 거예요, 한자. 뭐 다 한자 쓴 건데요. 한자 쓴 거고요. 국어 어순에 따라서 배열을 했었어요. 당연히 우리나라 말 어순 따라 쓰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겠지만 한자가 원래 어느 나라 거예요? 중국 거죠. 중국에서는요.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방식이 우리랑 어순이 달라요. 我爱你 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나, I, 사랑, 니, 너 이런 순서대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자를 빌려올 때도 원래 우리 한자 표기할 때 요 중국의 어순대로 써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두는 우리나라 말의 어순대로 배열을 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한자를 국어 어순에 따라서 배열을 했다. 요거는 초기예요, 초기. 정리해볼까? 얘를 치우고. 네. 초기에는 국어 어순에 따라 배열을 했다. 초기에는. 그러다가 국어의 조사나 어미까지도 다 이제 뭐 활용하고 이런 것들까지도 한자의 음이나 뜻을 빌려서 표기 해왔다라는 것들. 되게 다양하고 넓게 두루두루 쓰였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두루두루 쓰다 보니까 넓은 의미로는 차자 표기 전체를 이두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명백하게 이두, 구결, 향차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개념을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결은 뭐예요, 선생님? 그죠? 구결은요, 한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쓸 때, 我爱你 라고 할 때, 我爱你 이렇게 세 개의 한자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 사랑, 너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는데 요거를 어떤 게 주어고 어떤 게 목적어고 뭐 어떤 게 서술어고 요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려고 토시를 단다고 하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문 원문의 이해를 목적으로 해서 좀 한자 모양을 좀 축약시킨 약체자라고 해요. 약체자를 사용을 해서 원문 중간중간에 조사도 집어넣고 어미도 집어넣고 조그만하게 토시 같은 것들 집어넣는다. 이런 표기들을 구결이라고 합니다. 그럼 향찰은요? 향찰은 거기서밖에 우리가 보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거기서밖에 볼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등학교 수업에서는 향가. 향가라는 노래 아시죠? 그죠? 네, 신라시대 때 대표적으로 많이 성행했던 문학 장르, 문학 갈래이고요. 이 향가를 표기할 때 한자에 음도 빌리고 뜻도 빌려서 사용을 했었어요. 보통 한자에 음을 빌리는 경우는 문법적 요소들. 그 다음에 뜻은 실질적 요소들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쓰다 보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조금 쉽지가 않았다. 그쵸? 왜냐면 어떻게 쓴다 하더라도 국어의 모습을 완벽하게 한자가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래서 국어의 모습을 전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세종대왕님께서 1443년도에 창제하신 훈민정음 이 활용된, 사용된, 그리고 반포된, 그죠? 그 이후부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자 훈민정음은 정말 과학적으로 만들었어요. 당대의 학문적인 역량, 할 수 있는 이론적인 학문적인 이야기들은 다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뉘죠. 쑥기차니까 쑥 가지고 한번 봅시다. 네, 쑥으로 봅시다. 쑥을 보시면 처음에 이 부분은 제일 처음에 쌍시옷 소리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모음이 있고요. 끝부분에 기역이 있어요. 그죠? 네, 이렇게 봤을 때 저기 위에 있는 애를 우리는 초성이라고 해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중간에 있으니까 중성이라고 하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종성이라고 합니다. 초성의 경우에는 사람이 소리를 낼 때 사용하는 발음기관의 모습, 기역, 키읔, 그죠? 그 다음에 옛 이응도 옛날에 썼었고요. 니은, 디귿, 티읕, 미음, 비읍, 피읍, 시옷 해서 이렇게 반치음까지. 선생님 쌍시옷은 없네요. 네, 그건 나중에 우리 학습 활동에서 조금 더 설명할 거예요. 일단 기본자 먼저 볼게요. 이렇게 발음기관의 모습을 본따서 만들었더라. 중성은 가운데 있는 거 그죠? 천지인 옛날에 아세요? 여러분 지금 아세요? 지금은 우리 다 코티 쓰고 있죠. 그죠? 옛날에는 LG폰 그래. 지금도 LG폰 그대로 쓰는 친구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요거 아시는지 모르겠다. 지금 끊어놓은 거. 땅과 사람과 하늘과 땅. 이 순서대로 써드릴게요. 하늘, 땅, 사람, 천, 지, 인의 세 가지 모습을 본떠서 각각 기본자를 만들었습니다. 요것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이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오, 아, 우, 요, 야, 유, 여. 이거 11개. 위에 거는 17개. 얘는 11개. 자, 여기서 우리 좀 또 쪼갤 수 있어요. 중성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기본자예요. 얘네는 한 번씩 더 했으니까 한 번만 나왔다. 초출자 되고요. 얘네들은 또 나왔어요. 여기서 하나 더 플러스 됐잖아요. 그래서 제출자라고 합니다. 다시 또 나왔다.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역, 니은, 니음, 그죠? 시옷 이런 식으로 기본자들을 챙긴 다음에 점점점 소리가 세지는 특성에 따라서 획을 하나씩 더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세지면서 점점점 획도 더해졌기 때문에 과학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종성은요. 모든 초성이 다 종성을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종성에 쓸 수 있는 애들을 초성에서 가져왔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서? 초성에서. 그래서 좀 경제적이기도 하지만 종성 자체도 우리 발음기관에서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높게 평가된다라는 부분들. 지금 이게 그리고 옛날에 있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다른 모든 문자들 다 통틀어가지고 우리 문자는 하나하나 소리의 요소들마다 다 분절을 시켜서 다 끊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 역시 훈민정음이 우수하다라는 것들 볼 수가 있겠네요. 밑에 표로 지금 선생님이 적어둔 거 296쪽에 정리되어 있는데 초성자와 중성자 있어요. 그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지금 안 쓰이고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빨간색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친구 안 쓰여요. 옛 이응. 이 친구 안 쓰이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친구 안 쓰이고요. 이 친구 안 쓰여요. 자, 지금 얘는 이름이 지금은 안 쓰이고 옛날에만 썼던 이응이다 라고 해서 옛 이응이라고 하고요.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그죠? 얘는 히읗은 히읗인데 조금 애가 여려. 그래서 여린 히읗이라고 해요. 얘는 반치음이라고 하고요. 얘는 알고 계시죠? 아래아 해서 요 네 가지는 지금 쓰이고 있지 않다. 해서 이렇게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요 전체 요것들이 나와 있는 요 전체가 기록되어 있는 다양한 문헌들을 통해서 우리는 중세국어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한번 같이 가볼게요. 문자 훈민정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중세국어의 모습. 중세국어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글자의 모양으로 봤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는 시기로 한번 나눠볼까 해요. 국어를 시기별로 구분할 때 고려 건국을 기점으로 이전은 고대국어, 이후는 중세국어, 현대국어 나뉜대요. 그죠? 그리고 이 중세국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고려 건국부터 조선 16세기 말까지. 현대는 17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 아니. 현대 아니고 근대국어. 19세기 말 이후부터는 지금 현대. 죄송합니다. 근대국어로 봅니다. 중세국어를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이때 많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전기가 있고요. 후기가 있어요. 그죠? 지금 교과서 297쪽 보고 있습니다. 중세국어라고 하면 보통 훈민정음 창제 때부터 훈민정음 창제 때부터 19세기, 16세기 말까지를 중세국어로 봅니다. 왜냐면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는 우리가 좀 찾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신라시대도 그렇고. 확실하게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중세국어라고 하면 이때의 국어들을 말을 합니다.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특징 비교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중세국어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국어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라는 부분부터 네, 표 안에 있는 것들을 선생님이 화면에다가 써놨어요. 그죠? 불휘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님일세 곧 좋고 여름 하나니. 위에 거랑 밑에 거랑 같이 비교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해석 먼저 가볼게요. 불휘 깊은 남간 쭉 읽어보니까 밑에 거랑 비슷한 거 있어요. 뿌리 깊은 나무는 할 때 불휘 깊은 뿌리 깊은 그죠? 네. 뿌리 그러면 깊은을 깊은으로 봤을 때 불휘는 뿌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뿌리라고 밑에 써볼게요. 어머머머.
우리 깊은 남간. 얘는 나무는 바람에 아니 밀새. 바람에랑 아니는 또 우리 비슷하죠. 그죠? 바람에 아니 위다. 흔들림으로 아니 밀새. 얘는 흔들림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꽃이 좋고 얘는 그러면은 좋고 되고 얘는 꽃이 되겠죠. 그러면 여름 하나니는 여름은 열매가 되겠고요. 하나니가 만은이가 되겠네요. 이 자료는 훈민정음이 창제된 직후에 기록된 것이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언어적, 표기법적 차이점을 살펴보자 라고 합니다. 책을 보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아래와 같은 현대국어에 없는 단모음이 있었어요. 얘는요, 지금은 없죠. 소실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두, 말의 앞에 있는, 제일 앞에, 그러니까 뭐 어두라고 하면 김현수 갈 때 김, 이런 거를 어두라고 하거든요. 네. 어두가 아닌 곳에서는 16세기 말에 없어졌고요. 어두는 18세기 중엽까지도 갔었어요. 네. 16세기 말, 그 다음에 어두에서는 18세기 중엽. 그 다음에 밀새, 그리고 뭐, 바람에 할 때. 지금은 우리가 위, 뭐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그때는 위, 아이 뭐 이런 식으로 끝에 반모음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처럼 단모음으로 표기가 되는 게 아니라 이중모음이었다. 애가 이중모음이었다. 그쵸? 아래아는 오느 날 은하, 아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지금 은하, 아로 바뀌었어요. 그죠? 이에 따라서 단어의 형태들이 많이 달라진 것들이 있었어요. 하다가 하다로 바뀐 것처럼. 자, 여기서 하나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은 게, 꽃 좋고 여름 하나니 할 때 우리가 지금 봤죠. 그죠? 이 하나니. 이 선생님 그대로 쓰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시면 아닙니다. 네. 이때 나오는 하다는요. 많다라는 말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공부하다라고 하는 거는 조용히 하다. 이런 것들은 하다라고 썼었어요. 이게 지금의 하다. 두. 얘는 many.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요 하다가 이 하다로 바뀌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 하다와도 의미적인 차이들이 생기게 되었겠죠? 그 다음으로 위나 에나 에는 반모음을 처음에 갖는 야, 여, 요, 유와는 다른 구조의 이중모음이다. 우리 지금 이거 보실 때 보면 반모음 우리 배울 때 W 오는 애들과 그 다음에 J 이런 애들 오는 것들 우리가 확인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위나 에나 에 얘네들은 여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J 죄송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W, J 할 때 이 J가 뒤로 온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랑은 조금 다른 구조. 특히 오늘날 단모음이 애가 중세국어에서는 이중모음이 되었다 해서 19세기 무렵의 근대국어의 모음 체계가 지금이랑도 달라요. 19세기 무렵에는 지금 선생님 써드린 것처럼 이, 으, 우, 에, 오, 에, 아 이렇게 8개가 단모음이었어요. 16세기인 이때랑은 조금 달라지는 모습이 드러나죠. 그죠? 요렇게.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날이랑은 형태도 다르고 의미도 다른 애들이 있었어요. 그쵸? 뿌리, 나무, 꽃, 열매가 불휘, 남간이라고 하는데 이 남간의 기본형은 이렇게 남 그리고 곧 여름이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쵸? 이건 어휘의 모양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밀세, 하나니에서 볼 수 있는 용언, 미다와 하다 역시 현대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어휘들이다. 을세, 리을세는 원인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고요.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는 나, 하나니 할 때 만나니라고 우리 이제 안 쓰죠. 많으니라고 쓰죠. 그죠? 지금은 쓰이지 않는 어미들이다. 세 번째, 성조가 있었어요. 지금 선생님이 써놓은 것도 그렇고, 257페이지 표에 나와 있는 것도 그렇고 보니까 글자 왼쪽에 점이 찍혀 있어요. 그죠? 요게 바로 우리가, 악센트랑은 조금 다른 중국에서 쓰는 거 있죠. 성조, 음의 높낮이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음절 안에서 나타나는 소리의 높낮이라고 성조의 의미 밝혀두고 있는데요. 이것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구별되기도 합니다. 음소가 되는 거죠. 그죠? 음운이 되는 거죠. 그죠? 성조는 교코, 여름처럼 글자의 왼쪽에 점을 찍어서 표시를 했고요. 요게 바로 방점입니다. 지금은 성조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죠? 방점에 나타나지 않죠. 말처럼 소리의 길이로 단어의 뜻이 구분되기도 하지만 요거를 표기에 반영하지는 않아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띄어쓰기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불휘 이렇게 단어의 모양을 원래 있는 원형 그대로 밝혀 쓰려고 했는데 요거는 용비어 첨가가 한글 훈민정음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라는 예시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깊은, 보시면 깊은 소리 나는 그대로 썼죠. 네. 소리 나는 그대로 쓰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때 음절의 끝소리가 뒤음절에 이어져 발음되면 끝소리에 있는 자음을 뒤음절의 첫소리로 이어 적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지금은 뿌리 깊은 이렇게 어절 단위로 띄어 쓰죠. 그리고 원래 형태를 밝혀놓는다. 맞춤법 우리 배웠던 것처럼 해서 중간 부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중간 문자 훈민정음을 통해 알 수 있는 국어의 변화와 중세국어의 모습. 네, 문자 훈민정음을 통해 알 수 있는 국어의 변화와 중세국어의 모습. 네. 마지막 부분 끝부분 같이 읽으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날 박쥐의 옛말이 박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 단어의 유래와 어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처럼 중세국어는 현대국어의 원천적인 모습을 찾아보는 데 도움이 된다. 중세국어의 역할이 되겠네요. 중세국어의 역할. 그죠? 이제 중세국어와 현대국어를 좀 더 깊이 있게 비교하며 국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탐구해 보자. 네, 끝부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비교를 통한 국어의 흐름 탐구. 중세국어의 표기법에는 이 외에도 뭐 동국정운식 무슨 한자음 표기 뭐 초중 종속을 모두 갖추어 적는 규범적인 뭐 이런 느낌 그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요거는 오늘 개념적인 설명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조금 하고 복습을 하시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중세국어 탐구 교실 299쪽 보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학습활동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